예,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권은입니다. 저는 제조선 일본인 작가와 한국 작가의 경성 텍스트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대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시기를 연구하다 보면 이 어떤 도시적 특성 그리고 이제 이 시기의 도시들이 대부분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그 이중 도시의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재현에 있어서도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작품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어떤 도시의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성에 주목하는 이유가 다른 도시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식민지적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도시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보니까 이제 대전하고 대구도 좀 비슷한 상황에 경성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중 도시였고 조선인 구역인 북촌과 일본인 구역인 남촌이 나뉘어져 있었고 조선인 작가들이 조선어로 창작을 한 반면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남긴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서양인도 뭐 경성에 대한 뭐 기행문이나 수필을 남겼지만 문학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나 소설 같은 그 구체적인 문학 장르의 작품을 남긴 건 일본인들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특성을 이제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가 사실 대부분의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일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뭐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한국 문학의 영역에서도 좀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선 일본인 작가들이 경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번역된 것 중에서 이제 모아봤더니 소설과 수필 그리고 어떤 산문, 뭐 꽁투 기본적으로 이제 범주를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그런 글들이지만 어쨌든 산문의 형태고 소설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한 200여 편 정도 모아서 지명을 추출해서 그 지명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한국 소설의 어떤 특성과 대비한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이제 뭐 대구나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그 경성에 대한 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어느 도시구역이 어떻게 재현되느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다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연구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특정 그 재현되지 않는 공간 왜 특정 구역은 재현되지 않고 어떤 영역은 다가가지 못하는가, 어떤 문화적인 근기나 어떤 심리 상태가 작용한 어떤 텍스트적인 공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국 근대 텍스트에서 일본인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남촌과 용산 등에 대한 어떤 불충분하게 재현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들의 대부분의 어떤 전제가 이제 이해령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데 피식민지인은 식민자를 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인류학적이거나 이제 고고학적이거나 서양 학자들이 원주민 사회에 가서 원주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원주민이 백인들을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식민지적 위계 상태에 의해서 위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를 경성을 배경으로 한 한국 텍스트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작가들이 남촌이나 용산 또는 일본인들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한 것은 피식민지적인 상황에 의한 위계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거의 어떤 반박이나 그런 논쟁이 없이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식민지적 위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인 작가들이 경성을 그리는 데에서는 경성이 굉장히 온전하게 그려지고 조선인들도 쉽게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전제가 맞다면 근데 실제로 한 200여 편을 뽑아서 보니까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들에서도 거의 똑같이 절반만 재현이 된다는 거죠. 조선인을 그리지 못하고 조선인 구역인 북촌 일대를 그리지 못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식민지적 위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중도시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그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장으로 가면 그래서 제조선 일본인들이 경성에서 느끼는 어떤 심상지리 또는 어떤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인들이 잠깐 머물다 왔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낯설고 고향이 그립고 이런 정서를 느낄 것 같은데 의외로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죠. 그래서 106페이지를 가보면 경성은 제2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는 그래도 이주민으로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경성에서 자랐으니까 진짜 고향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성에 부임해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서 느끼는 거의 그대로의 감정을 이분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식민지가 아니라 여기서 평생 이제 살아야 되는 이주자로 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108페이지 보면 이게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친근하고 굉장히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공간인데 동시에 거기에 이제 불안과 공포를 또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향에서 보통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어떤 양가 감정이 일본인들의 어떤 그 경성을 대하는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선어의 세계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많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9페이지를 가보면 귀신이나 유령이나 괴물에 대한 언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춘단에는 옛날에는 괴물이 자주 나오긴 했지만 지금에는 훌륭한 공원으로 바뀌어서 귀신들이 나오지 않는다. 왜 이 넓디 넓은 경성에서 하필이면 그 앵정정이라고 하는 사쿠라이초 떡집을 유령이 찾아오게 됐을까? 뭐 파고다 공원이나 사직공원에 왜 이렇게 뭐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느냐? 어떤 괴기담이라든지 그로테스크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때 이 시기가 한국 근대문학에서는 모더니즘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점점 근대적으로 발전해서 뭔가 근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도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인들은 이제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일본의 어떤 발전 속도나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대적인 도시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혹시 모르는 어떤 낯선 존재가 출몰하는 위기적인 상황을 이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어떤 유령적인 존재와 조선인들이 그려져 있는 존재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109페이지 보면 조선인들이 구체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지 않지만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주로 냄새가 난다. 뭐 싸구려 담배 냄새나 고춧가루 섞인 냄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조선 냄새가 난다. 이 조선인들을 직접 그리지는 않고 그런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영화 기생충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계층 간에 섞이고 싶지 않은데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소리가 들린다. 뭐 어떤 태평소 소리라든지 피리 소리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냄새가 나고 소리는 들리는 이게 사실은 유령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구조랑 굉장히 닮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여기서 고향처럼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지만 가끔씩 출몰하는 조선인들이나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촉지대라든지 이제 경성에 그렇다면 이제 조선인들이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일본인들이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논의들은 경성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고 남촌에서는 일본인들이 이제 모여 살았다. 그러고 이제 남촌을 잘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실증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그 표24이 요즘 그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갖고 뭐 근대 소설에서 많이 등장한 식민지 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동명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순위를 매긴 것이고 제조선 일본인의 어떤 작품들에서도 동명을 뽑아서 그걸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서로가 전혀 다른 영역만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겹치는 두 곳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와 본정이죠. 본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충무로 일대인데 가운데 그 청계천이 있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종로도 그리지만 그 밑에 청계천 그 밑에 충무로까지를 그리고 있었고 제조선 일본인도 충무로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위에 청계천도 그리고 그 위에 종로까지는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청계천이 내부 경계이고 그 중간에 이중도시로 되어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굉장히 두터운 어떤
접촉지대, 그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조우할 수 있었던 그 접촉지대가 종로에서 이제 본정 정도까지는 거의 공유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 다르게 접촉지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연구가 두 편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연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주로 남촌과 용산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한국 근대 소설에서는 여기가 거의 공백의 상태이기 때문에 왜 여기가 공백이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왜 재현이 안 되는 걸 알려면 그냥 그동안은 그냥 거의 물음표에 가까웠는데 이제 제조선 일본인 문학을 통해서 그 공백을 간접적으로나 왜 얼마나 일본적인 곳이길래 그리 안 그려졌는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 제가 또 연구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제조선 일본인 텍스트에서 특이하게 북촌이나 조선인들의 어떤 영역으로 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남촌과 용산의 어떤 재현과 관련돼서 보면 남촌을 이제 기능적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본다면 뭐 상업지구도 있고 주거지구도 있고 유흥지구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업지구나 유흥지구, 유곽이나 이런 데는 아니면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조선인들도 생각보다 자유롭게 오고 갔던 그런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든지 뭐 날개에서도 나오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마치 유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잘 나타나는데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 주거 지역에 대한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112페이지 보면 이제 경성의 남촌지대라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제조선 일본인 문학에 많이 나타나는 공간 지표를 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인지 뭐 서울인지 뭐 일본의 어느 뭐 소도시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명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고관의 마치에서 와카쿠사초, 에이라쿠초, 메이지마치, 뭐 남산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일대가 사실 거의 그동안에 이제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서 보면 뭐 봄의 괴담이라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괴담인데 일본인 두부 장수가 두부를 팔기 위해서 다니는 이런 곳인데 하루 종일 두부를 못 팔아도 뭐 조선인한테 가서 팔거나 이러진 않고 일본인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거의 넘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이 또 특이한 거는 용산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용산이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일본군이 주둔했고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제 미군이 주둔해서 지금에서 이제 용산 공원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곳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군이 주둔했던 곳이어서 우리나라 문학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냥 뭐 용산을 지나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세세하게 이제 그리지는 거의 못했던 그런 곳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기서 용산에서 총검수를 하고 군대 훈련을 하고 뭐 그런 뭐 초포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묘사들이 일본 소설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시에 한국 근대 소설에서 이거 용산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은 나오는데 소리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용산을 그리는데 그려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희미하게 처리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는데 제조선 일본의 문학을 겹쳐서 한국 근대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영역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초기적인 연구이지만 제조선 일본인 문학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 근대 소설에서 그 공백의 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영역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